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최진봉 교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을 보면서 화가 가라앉을까요? 화가 더 많이 날까요?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특이한 사람이죠.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아주 그냥 화병 나시겠어요? 화를 돋구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화병 나게.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노영이면 화내는 거 아니고 지금도 외국까지 나가서 화를 돋구고 계세요. 아이가 진짜. 그러니까요. 자, 지금 우리 최진봉 교수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왔다는 걸 하도 자랑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영어 원문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며칠 내내 계속 이거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우선 문제가 된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 대해서 원문 준비하고 이 해석 관련한 설명도 좀 들어볼 예정입니다. 자, 윤 대통령을 인터뷰한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직접 설명도 했습니다. 자, 자료화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읽어주세요, 이거. 아, 요거요? 네. 잘 안 보, 저 이게 보고 읽어볼게요. 네. I can't accept the notion that because 앞에 of 거부터 what 읽으시죠? 왜 happens. 뒤에 거부터 하세요? 유럽부터. 처음부터요? 네. 너무 길어요. 안 길어요. 해봐요. 아니, 뭔 이거 너무 길어서. 자,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I can't accept the notion that because of what happened 100 years ago, something is absolutely impossible to do, and that the Japanese must kneel for forgiveness because of our history hundreds years ago. 요거 다르죠? 네. 여기서 지금 I란 말을 안 했다고. I can accept. 여기서 그렇게 돼 이게 있잖아요. 원래는 일본이 accept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이었다고 자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카바치다가 결국 좀 망신당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워싱턴 포스트 이 기자가 I라는 말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영어로 오역한 거라고 니네들이 주장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하고 인터뷰할 때 내가 통화 녹음해 인터뷰 녹음해 놓은 거를 한번 단어 대 단어 하나씩 다 따져가지고 확인해봤다. 그랬더니 저는이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더라. 요거를 본인의 이 페이스북에다 올렸죠? 네, 맞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그 내용이 워딩이 이렇다는 거예요. word by word란 말은 있는 그대로 옮겼다는 거거든요.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에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말이 저 워딩 그대로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한국말로 녹음대로. 이 기자에게 이 기자는 한국 사람인가 봐요. 미셸 그렇죠. 예희리. 그러니까 이예희 님이군요. 맞습니다. 자,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이란 말을 분명히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영어로 기사를 쓰면서 I can accept라고 썼는데 왜 I라고 하는 말을 마치 내가 잘못 집어넣은 것처럼 나를 모욕하느냐. 이게 이제 이 기자가 열받아서 한 말입니다. 이 기자가요 원래 팩트 체크했던 기자예요. 예전에 페미니스트 발언 가지고도 그것도 했었고. 아니 그 기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본 제대로 기사를 썼는데 오역이 있었다. 그럼 기자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기자가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번역을 못 해가지고 잘못 썼다 이런 의도로 들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게 원래 이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녹음 파일에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이 본인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공개한 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공개한 내용에는 이 저는이란 말이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물론 실수했지. 왜냐하면 그렇더라도 한 번 더 원본을 확인했어야 돼요. 그렇죠. 확인을 안 하고 얘기한 것도 잘못이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큰 잘못은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대통령실에서 똑바로 얘기를 해줬어야죠. 이 논란이 일자. 이것 때문에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주어가 없다라는 식의 이 자료를 냈다는 거죠. 그 자료를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고 그때부터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이거 잘못됐다. 민주당이 뭐 일부러 뭐 저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설마 우리 대통령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가 못 받아들인다 말을 했을 리가 없다. 우리 대통령이라면
아닌데 그 전에 했던 걸 보면 아니 일본하고 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좀 이상한데 왜 생각을 그렇게 할까? 나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지. 대통령을 믿는 거죠. 아니 대통령은 제가 볼 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진짜로. 노인 변호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솔직히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국내 의원들이 설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 되는 말을 빼고 공개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또 않았겠죠. 그렇겠지. 그거는 그랬을 것 그러니까 같아. 그분들이 잘못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너무 믿었다는 그렇지. 거지. 믿지 마세요 이제. 믿으면 큰일 나요. 믿는 높게 발등 찍혀요. 확인 한 번 더 하셔야 돼. 꼭. 일단 그분들의 잘못은 경솔하다. 네. 그다음에 무조건 비난, 야당이 한 말은 무조건 비난하고 본다. 그렇지. 그다음에 대통령이 한 말은 무조건 감싸고 본다. 그렇지. 근데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마저도 너무 망했습니다. 창피스럽다. 오로지 조선일보에서만 야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계속 대통령 비난하는 것만 열을 올리고 있는 니네들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답다. 하물며 동아일보에서도 이거 망신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세상에 수석 대변인이 어떻게 이런 그 사람이 또 공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몰상식하게 합니까? 해당 문장은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해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게다가 바로 뒤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상식적이다라고 했는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결단했다고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이. 도대체 이 국민의힘의 대변인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국어 공부를 하시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거죠. 아까 국회의원 되는 거는 국어 공부하고 상관이 없다. 전혀 없어요. 네, 그러군요. 우리는 국어를 너무 잘해서 이런 데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자, 매번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제대로 읽어봐라. 전제 조건을 잘 봐라. 니네가 잘못 들은 거다. 니네 귀를 좀 입이들까 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역하지 말라고 우리 공격을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특히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마저도 민주당을 향해서 가짜뉴스와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이거 진짜 부끄럽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자기네들이 잘못했단 말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리고 언론이 먼저 속보로 이 보도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언한 걸 가지고 또 민주당이 먼저 가짜뉴스를 또 퍼뜨렸다고 또 대놓고 욕부터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언론이 보도한 걸 보고 그리고 민주당이 비판을 한 거잖아요. 네. 아니 언론이 그거 안 그랬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민주당도. 언론이 보도하니까 아는 거잖아. 민주당이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않아요. 민주당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네.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이 전은 가지고 논란이 된 건 아니에요. 이게 논란이 된 게 이 내용도 엄청나게 논란이 돼요.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렇지.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 지금 무조건 무릎 꿇으라 그래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사과 안 하니까 무릎 꿇으라는 거잖아요. 사과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 우리 국민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 얘기는. 일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본이 맞다. 니네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은 왜 맨날 그렇게 일본만 가지고 괴롭히냐. 이 얘기가 사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이 외국 나가기 전에 그 나라의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람을 괴롭힙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이 마당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100년 전에 일 가지고 계속 무릎 꿇어라. 니네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일본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만 바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영희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정말 비겁하고 치사하고 정말 어이가 없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어요.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 대통령이에요, 지금. 아니. 일본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상이 뭐예요, 지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국민들. 그리고요, 자꾸 유럽 얘기하는데 유럽은요, 독일을 생각해봐, 독일을. 지금도 사과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사과해요. 그리고 그 나쁜 잘못된 행동,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에서 부역하고 이랬던 인간들 있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처벌합니다, 지금도. 아이, 그럼요. 게다가 지금 뭐 유럽에서 100년 전 어쩌죠 이 얘기한 거 아마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서로 싸웠다가 말았다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랑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서로 싸우는 거고.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리고 일본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지배했잖아. 35년 동안.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는 짓이. 그러니까 대통령 역사 공부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네, 옆에 참모진도 참 엉터리인 것 같고, 엉터리가 방터리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거였습니다. 뭡니까? 대통령실이 자꾸 이제 이거 가지고서 뭐라고 하면서 아니 당신들이 무조건 엄호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망신당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자꾸 그런 얘기 하면은 국익에 해가 된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누가 국익을 해치고 있어? 누가? 나는 너무 요약 정리 잘하지 않아요? 어떻게 잘하네. 한마디로 정확히 말해주죠? 그러니까 뭐 누가 지금 국익을 해치고 있냐고. 아니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이걸 비판해야지. 대통령이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야당은 그냥 하라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원래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하고 지적하고 올바로 가라고 말하고 이런 거 하려고 야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국익을 해치는, 누가 국익을 해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말 아까 그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터뷰 발언이 대한민국을 위한 발언입니까? 일본을 위한 발언입니까? 누가 국익을 해치는 거예요 지금? 네. 답답하네. 자,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시험하는 마당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과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줄 거다. 그러니까 니네 이제 입 좀 닥쳐라. 그만 좀 떠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맨날 국익 얘기해. 네, 국익이 대체 뭐야 도대체? 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요? 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미사일 정보를 공유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가능한 한 모든 정보들을 가용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는,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럼 한일 간의 군사 동맹을 맺고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을 하고 한일 간의 군사적 합동 훈련을 하고 이게 우리나라한테 결코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아니 뭐 한두 번 할 수 있다고도 봐요. 뭐 그것도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요, 일본이 무장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를 35년이나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리고 일본이 항상 우리나라 편 대줄 것 같으세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본이 우리 편 들은 건 본 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독도를 장인했다고 지금도 우기고 있다니까요. 역사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한 번이라도 정말 좋게 평가한 적 있습니까, 일본이? 그런 적도 없잖아요. 그런 나라가 군사 대국화가 돼서 우리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그리고 한일 간의 정보 교류,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안보 협력을 위해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신냉전 체제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한미일, 그다음에 북중러 이렇게 대립 구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빠지게 돼요. 아니 이런 위험한 전쟁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뭐 일본과 군사 협력해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대체? 일본이 우리나라 편 들어주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북한이 자기들 공격할까 봐 자기들도 미사일 쏘는 거 이렇게 감지하고 이러는 거지. 우리나라 쏠 것 같아서 걱정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무슨 일본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좋게 봐? 일단 일본 사랑이 엄청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속이의 경읽기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 요 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 계속 공격하는 게 민주당 가짜뉴스를 터뜨린다 이러면서 그중에 얘가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다. 지금 검찰에 송치된 거 봐라. 이 사람들 가짜뉴스 퍼뜨리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경태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환자. 그때 이제 조명을 켰냐 안 켰냐 이 논란이거든요. 15살짜리 소년 남자애를 이렇게 안고 있는. 네. 상당히 힘들어 보이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넘어갔고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공간 둘러봤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때 외교부 장관이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을 무례하게 대했다는 점. 그러니까 둘러봐야 되니까 좀 나가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 두 가지 문제예요. 근데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정말 법률적으로 맨날 고소 고발하면요, 야당 의원이 아무 얘기도 못 해요. 뭐 입을 그냥 뭐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도 안 돼요? 아니 이거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 때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혹 제기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김정숙 여사한테 뭐 3억 원짜리 불었지? 아시죠? 예, 알죠. 그 몇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에서 만든 10만 원짜리인가 그랬죠. 그거를 뭐 몇 억짜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막 했잖아요. 옷을 몇 번을 갈아입는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 야당 때는 그렇게 막 아무거나 지적질하고 아무거나 이렇게 문제 얘기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고발 고소했어요? 안 했잖아요. 야당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냥 인내하고 참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한마디만 하면 딴 사람한테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거 그렇잖아.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거 이런 거 봤어요? 김건희 여사만 건들면 그냥 난리가 나, 난리가. 왜 그래? 왜?
제가 잠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흥분 좀 가라앉히시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입장을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입장이 아닙니다. 민주당 입장입니다. 경찰의 김건희 여사 지키기가 불성사납습니다.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국민을 대신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마구잡이로 두 국회의원에게 죄를 묻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사주라도 받은 겁니까? 김건희 여사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선택적 수사 행태에 분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요 얘기 넘어가고요. 네. 윤 대통령 넷플릭스 CEO 만나서 3조 3천억 투자 받았다. 이 업적인데 왜 이게 자꾸 시끄러운 업적?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뭔 업적이에요 이게. 원래 하던 거예요. 자, 진짜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넷플릭스가요. 2019년 저는 정말 정치 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자리 못 앉았을 스트레스 것 안 같아요. 받겠냐고요. 이걸 자랑을 해. 이걸 기사를 써주고 기자들도 너무해 진짜. 사실을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지금요 최종적으로 그 금액이 안 나왔지만 올해 예상되는 투자 금액이 8천억이에요. 네. 넷플릭스가. 네. 그러면 8천억을 4를 곱해보세요. 3조 2천억이에요. 네, 지금 그러네요. 3조 3천억이래. 4년 동안 지금만큼 투자하는 거야. 그거는요 더 늘어난 게 아니에요. 원래 하고 있던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생하게 하는 거지. 불러가지고 한번 만나주고, 그러니까 CEO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 만나자니까 만났겠지. 그리고 얼마 3개월 동안 뒤에서 물밑 작업을 했대요. 뭔 물밑 작업을 그러면 똑같은 거래. 아니 8천억 지금 하고 있는데 뭘 더 하냐고요. 여기에다가 그 김건희 여사가 엄청나게 또 역할을 했대요. 아니 이것도 웃겨 죽겠어. 이거는요. 난 진짜 이거는 공과사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대통령실이. 네. 대통령실의 그 관계자가 한 얘기예요. 네. 보고를 드렸다. 그랬어요. 부인에게. 네, 부인에게 보고받을 어떤 위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 대통령 부인이 공적인 어떤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아야 되는 보고 체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까? 공사 구분이 안 돼.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이럴 수는 있어. 뭐 김건희 여사가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지. 대통령 뭐 비서관에게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아니면 자기가 물밑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과 접촉해가 사적인 라인이 있어서 네. 이걸 잘 될 수 있도록 성사하는 데 도움을 줘.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 갖다 보고를 하냐고요. 보고를. 그 사람이 뭔데 대체. 네. 대통령 부인 말고 뭐 다른 직책 있어요? 예,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하는 사람이 근데- 없잖아. 아무도 지금 앞에.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 그래서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보고받았다가 사실은 끝인데 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보고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도 이거 꼭 성사시켜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성사시키게 만든 거는 아마 김건희 여사 역할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사는요. 네. 이거 안 해도 한다니까요. 원래 하기로 된 겁니까? 그럼요. 원래 있었던 계획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해도 8천억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죠. 봐요. 넷플릭스가 원래 지금 더 우리나라에 늘어나야죠.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시죠? 네. 오징어 게임 이후에도 계속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투자를 더 할 수밖에 없지 넷플릭스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 3천억이 아니라 4년 후에 더 많이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마치 대통령이 이걸 뭐 없는 거를 만든 것처럼 또는 뭐 조금 할 거를 더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식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봉투 사건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혹시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안 본 걸 안 봤다 그래야지. 안 본 걸 봤다 그럴 순 없잖아. 이 무슨 얘기할지 다 알아요. 안 봐도. 뭘 봐야 돼요 그런 거를?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다 아니까. 참네요. 얘기해보세요. 다 아니까. 몰라요. 안 봤으니까. 질문하세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네. 사실 이제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가 오긴 왔지만 네, 지금 맞아요. 피의자로 전환이 됐기도 했고 또 아직까지 지금 집행부가 도대체 뭐 하냐. 그 이재명 대표는 왜 자꾸 선을 긋냐. 당신이 나가서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부의 이런 또 요구가 있으니까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원내대표가 되면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당 안정화 방안을 누가 잘 내놓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먹히고 설득력이 있겠는지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의원 후보 있지 않습니까? 네. 원내대표 후보 4명.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 박광온 의원, 그리고 홍익표 익표, 의원, 그리고 김두관. 김두관 의원 4분인데 네,
자, 이분 네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제일 이 일을 잘하실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요. 제가 볼 땐 김두관 의원이에요. 제일 잘할 사람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니까 그 답변은 김두관 의원이다. 왜요? 김두관 의원은 일단 이 당의 지지자들 있잖아요. 당 지지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늘 보여왔어요. 근데 박강원 의원 같은 경우 뭐 특별 의원을 제가 지칭해 좀 그렇습니다만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더 많이 주장했던 분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혁신과 개혁이라고 하는 키워드 두 개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박강원 의원이 그런 점에서 조금 의문이 있다는 의혹이 아니라 의문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걸 바꾸겠다고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물론 네 분 다 겉으로는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걸 뭐 누가 이걸 해결 안 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네. 정말 만약에 누가 제일 잘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김두관 의원이 뭐 개파에도 그분이 개파색도 얕고 제가 볼 때는 개혁과 추진력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당선 가능성으로 보면 두 사람이에요. 누구요? 박강원, 홍익표.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토론회하고 관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토론회 아무 의미가 없군요.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하는 건데 의원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의원들은 이게 이제 원내대표가 의원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지지자나 당원들의 생각 꼭 같지가 않아요. 가장 유력한 두 분을 꼽으라면 홍익표, 박강원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차 투표에서는 표가 좀 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두관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한테 일부 표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까지 가는 가능성이 있고 2차에 가면 이제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김연아 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돈봉투 공천 대가를 미끼로 뭐 회비를 납부받았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천 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이제 받은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자, 요 얘기는 그러면 이 원내대표 선거나 이런 민주당의 지금 현재 상황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문제가 원내대표 선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다만 저는 좀 대표와 이게 손발이 잘 맞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내대표는. 네. 그리고 원내대표는 당의 가장 전면에 서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모습에 가장 투쟁력이 높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두관 의원이 가장 좋은 후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한 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박강원, 홍익표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꼭 이제 의원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총선 앞두고서 네.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지금 돈봉투 문제도 질질 끌면서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절대 빨리 안 끝내요. 네.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빨리 불러다녀도 안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총선 과정에서.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사람이 누구냐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는 뭐 친분관계, 친소관계 이런 거 개파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돼요. 네. 민주당 의원들 정말 그 민주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투쟁력 가지고 강하게 이 여당과 또는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가지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가 더 그게 크냐. 물론 최선책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차선책이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을 잘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 홍? 요즘 뭐 개그 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김연아 의원 문제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뭔지 이게 물타기래요. 뭐가 물타기입니까? 국민의힘 물타기라고 그러잖아. 이재명 대표가 이거 두 개 박순자하고 두 개 했잖아요. 아니 뭐 잘못됐어요? 아니 작년 4월에 있었던 문제예요. 작년 4월에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왜 수사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송치도 안 하고 있어.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이정근 부총장한테 이 핸드폰에 있는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녹음 파일 확보한 게 사실은 2년 전부터일 텐데. 그렇죠. 갑자기 돈봉투 사건이 2년이나 끌다가 이 타임에 딱 터지고. 총선 앞두고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때 딱 터지고. 네. 김연아 의원 사건도 사실은 1년 넘게 계속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사건이거든요. 요 얘기도 갑자기 또 딱 말씀에 의하면 총선 앞두고 지지율 탁 떨어지는 그 타임에 같이 민주당 거랑 같이 터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거는 좀 뭔가 좀
조절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다는 거죠.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이정근 전 사무총장 관련된 녹취록 나왔을 때 그때 얘기했으면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한참 지났는데 이제 나오냐는 거예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이밍을. 그러니까 소위 검찰 캐비넷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있는 족족 하면 되잖아, 수사를.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 김연아 전 의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해요? 경찰이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빨리 검찰 송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명백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네. 이 검찰이 그동안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그럼 민주당이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매각 매직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제가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생각 전혀 없는데, 그러면 돈을 받고 공천에 만약에 개입을 했다면 김연아 전 의원, 이건 정말 나쁜 짓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만 그랬을까? 이런 의심도 좀 들죠, 그런 솔직히. 생각도 들죠, 사실은. 또 이렇게 또 내가 말해주니까 좋아가지고 본인이 안 말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냥 제가 망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 질문하면 안 되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빨리 끝낼게요. 네.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3지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3지대. 지금 네.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데 요새 핵심은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그리로 이탈할까.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사실 이제 비명계 의원들 쪽에서 좀 나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가능성이 누가 만약에 간다면 누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천에 탈락한 그 소위 이낙연계 이런 분들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공천에 들어요. 탈락한 이낙연계 이제 공천까지는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공천 전에 나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좀 친하다고 생각되는 친명계 사람들 중에도 공천 탈락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그런 가요. 사람들은 안 그 갑니까? 사람들은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은 안 오로지 가고. 공천 때문에 움직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비명계 쪽에서는 본인들이 탈락하면 이제 막 반발을 할 거예요. 본인이 비명계니까 잘렸을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명분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친명계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천에 탈락을 하더라도 명분이 없어요. 무슨 명분으로 가는데요? 그럼 철새 정치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정치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뭐 이번에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천 끝나고 나면 탈락한 비명계 의원들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명단까지는 우리가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다 아시잖아요. 여름철에 좋아하는 와라멜론? 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의 대기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의 주인공을 뽑으라면 단연 이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북 전주울 지역에 출마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인데요. 제가 좀 전에 혼났습니다. 강성회라고 한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발음이 꼬여가지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모시고 한번 국회 입성한 소감, 포부, 앞으로 이 험난한 길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진보당 강성입니다. 여기 이게 뭐야? 네. 국회의원 뺏지 말고 그 위에 있는 게? 이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그 유족들이 국회에 오셔서 의원들에게 달아주신 겁니다. 와, 진짜 의미가 있네요. 네네. 정말 뜻깊습니다. 저는 저 다시는 국회의원을 사실 처음 봅니다. 네.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의원님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우선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준비가 덜 됐다고 하네요. 참네요. 이럴 수가 있나요? 자, 우선 제가 당선을 한번 축하드리고요. 먼저 축하드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보당의 첫 국회의원 강성입니다. 사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 저는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였고요.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주장하면서 10년 투쟁해가지고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생활 몇 년 하다가 택배 노동자들이 1년에 22명씩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문제 바로 잡고 싶어서 택배 노조로 와서 일했고요. 지금은 당의 부름을 받아서 진보당의 1호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전주공장, 현대차 전주공장의 버스부에서 버스 합판을 체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의 바닥면을 뼈대와 바닥면을 체결하는 일을 했고. 체결이 뭐예요? 체결이?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 붙이는 거. 네.
철골 크레임 위에다가 이제 나무 합판을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 직접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붙이는 그렇죠. 일을 예, 하셨다는 거예요? 예. 와, 대단하신데.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정말 국회의원까지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사실 저는 그쪽 분야를 잘 몰라서 제가 좀 무식하게 질문을 하는 건데. 왜 웃으세요? 아니요. 사실 현대자동차는 물론 비정규직이지만 그래도 노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급여도 많고 복지도 좋다. 그래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노동운동가라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귀족노조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하더라고요. 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우리 현대자동차 안에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질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일을 같이 하려면 성희야 일로 와서 뭐 좀 도와줘. 아니면 뭐 이거 좀 갖고 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이 업체 이렇게 불렀어요. 저희들한테는. 하청업체였어요? 예, 하청업체. 비정규직 하청업체였고 그래서 아니 우리도 좀 인간 대우 해줘라. 그래서 노동조합을 한번 만들자 우리도. 왜냐하면 정규직들은 1년에 한 번씩 머리띠 메고 집회하면서 그렇죠. 임금 인상 투쟁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노동조합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고 노동조합 처음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요구가 뭐였냐면 우리도 정규직하고 똑같은 안전화 줘라. 왜 우리는 안전화 남들이 쓰다 버린 안전화 신어야 되냐. 안전화도 원래 안 줘요? 주긴 주는데 네. 되게 질이 낮고 몇 달 쓰면 바로 앞이 벌어지는 그런 안전화 이런 거 줬어요. 그래서 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러면서 처음 요구가 안전화 똑같은 거 줘라. 작업복 네. 똑같은 거 줘라. 이런 게 첫 번째 요구였고 그렇게 싸우다가 10년 싸워서 정규직을 쟁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법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그 판결을 실제 실현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10년 걸리는 과정에서 파업도 세게 했고 심지어는 공장 점거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에 피치 못하게 전과도 얻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을 겪어서 결국에는 현대자동차 특히 전주공장에는 800명 그리고 울산과 아산까지 포함한 모든 현대차 공장에서 약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투쟁적인 성격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되게 부드럽고 그런데 정말 이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투쟁가로 만드는군요. 네. 이 현실이. 자, 우리 의원님께서는요.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완주 군의원 선거에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을 한 바가 있고 이번 선거에서는 고물가지원금 100만 원 지급 그리고 옛 대한방직 부지의 금융화부 복합센터 개발을 추진하시겠다고 했고 농협중앙회를 이전하는 것, 또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금융 공기업을 유치하겠다, 또 전북형 공공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등의 공약으로 많은 표를 얻으신 분입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이 공약은 좀 너무 거창하긴 한데 또 사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기도 하고 그런 거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통합진보당 후보로 처음에 출마했을 때 그럼 어떻게 당에 입덕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때부터? 창당 발기인이었고 그때부터 계속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진보당의 길을 계속 걸어왔죠. 근데 네. 이제 다만 현장 노동자로서 그냥 일반 당원이었지 이런 어떤 정치인이 된 것은 이제 이번이 이제 처음인 것이죠. 자, 이렇게 평범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어떻게 국회에 입성해서 좀 큰일을 하겠다고 나서게 됐는지 또 그 현장에서 본인이 한 얘기는 무엇인지 한번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드디어 진보당은 국회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모든 야권을 하나로 모아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길로 달려나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진보당 국회 간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이 기적은 계속된다. 와, 이거 되게 멘트가 좋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야권을 하나로 모아서 한번 심판의 길로 달려나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실아님께서 강성희 기억하자. 김남진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이 탄생하셨군요. 강하진님께서 강성희 의원님
우리 대통령과 또 이 일제 친일파적인 그런 국회의원들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잘 싸우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윤석열 정권 미쳐 들어가고 있다, 야권 분열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다들 아시는 얘기를 뭐 굳이 하라고.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우리 주민들에게도 선거운동 할 때도 약속했지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 뭐냐, 국회에 가서 한 명밖에 안 되는데 뭐 할 수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 가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제가 약속드렸던 것은 쌍특검 실현하겠다 이 약속드렸어요, 제가. 쌍특검. 예.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정의당이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보당이 한 명 들어가고 나니까 정의당이 사실 반갑게도 쌍특검 바로 하자고 하시고, 이래서 저는 야권이 어제와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완전 포부가 남다르신데, 자, 어쨌든 어제 그러니까는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첫 표결하신 거예요? 어제가 그러면? 아닙니다. 첫 표결은 아니고 네. 지난번에 그 양국관리법을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표결을 했었는데 어제는 두 번째였죠. 그랬군요. 어쨌든 그때는 3분의 1을 넘지 못해서 그 법안은 그냥 좀 무산이 됐지만, 그렇죠. 이번에 특검은 또 당당하게 팩트에 올리는 그런 또 성과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강상 의원님 진보당 1호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진보당이 사실은 전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네. 통합진보당은 아시다시피 이제 헌재에서 네. 위헌정당으로 네.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그 방송 보시는 분 중에도 의원님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처음에 당선되신다면 얘기하신 거 들었는데 무슨 취지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도 있고요. 우리 국회에서도 정호택 국회 부의장이 지난번에 상임위 그때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정당이고 위헌정당의 연결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문제다 뭐 이런 취지로 말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진보당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이어서 위헌정당이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 진보당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신 전주 시민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고 이 나라의 선거 시스템과 제도는 도대체 뭐가 된단 말입니까? 네네. 그러면 실제로 진보당은 예를 들면 국방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논란도 있는데 그렇죠. 주민이 직접 투표로 이것을 뽑아준 국회의원, 헌법기관을 어떤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장님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국방위 논란과 관련돼서 정우택 국민의힘에서 사과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뭐 일부 보수 언론들은 계속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주장을 하면 할수록 도리어 진보당을 더 키워주는 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번 계속 한번 붙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주 시민들이 그 표를 준 강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말 그대로 이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적인 개혁을 원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지 뭐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통합진보당의 그 뭐 위헌정당 그런 논의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일단 통합진보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진보당의 역사적 계보를 잇고 있죠. 그래서 네. 우리는 진보정당의 그런 어떤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데 네. 다만 지금 그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과거의 통합진보당 사건과 이것을 연루시켜서 뭔가 진보당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네. 하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진보당의 모습으로 이제 국민들이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난 전주 선거에서 사실 이런 색깔론 프레임이 어마어마하게 전주 시내를 도배했거든요. 그때 그랬었군요. 예, 플랜카드도 엄청 붙었고 그리고 저의 상대 후보도 아주 그런 발언들을 계속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저를 뽑아준 것은 이 색깔론에 대해서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서울에 왔는데 아직 서울은 전주만큼의 의식이
도달해 있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국방위를 원래는 원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요? 국방위를 원한 게 아니라 네. 제가 갈 수 있는 상임위가 국방위밖에 없었어요. 비어 있는 데가 거기. 예, 하나밖에 없고 네. 그냥 무조건 국방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제가 국방위 가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저는 안 된다 하니까 그렇죠. 속으로는 사실 그러면 난 더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지 말라니까 가고 싶어졌어요. 예, 그랬는데 네. 사실 전주 낙후되어 있는 전주 발전 그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임위가 좋겠다. 특히 정무위에 들어가서 네. 이 대출 금리 문제, 서민들 정말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휜다. 이 문제 제가 계속 선거 때 문제 제기했거든요. 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무위 가고 싶다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정무위를 가게 된 거죠. 다만 국민의힘이 계속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 그레이스님께서 민주 없는 민주당에서 진보당으로 당을 갈아타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의원님 응원하시는 댓글들이 많이 쇄도하고 있네요. 이런 거에 또 힘입어서 꼭 전주뿐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무위원 배정되셨는데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이자 잡는 국회의원 이자.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무위 갔더니 아무튼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예방도 오시고 협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맞아요. 더구나 서민들은 이자 갚느라 너무나 어려운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거고 하나하나 바로 잡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대출 이자가 살인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자가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우리 규정이다. 그래서 아니 그 규정은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럼 갚아라. 도대체 뭐 답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왜 이렇게 이자가 높냐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이자의 원가를 공개해라 그러면 그렇죠. 도대체 이 가상금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결정된 건지를 공개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 만들어주세요. 물어봤더니 뭐 기준금리가 올라서 그렇대.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유를 대는데 다 그냥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적극적으로 싸워주시겠다는 의원님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막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을 응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진보당이 오히려 진짜 시원하게 우리들의 의견을 대변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보시기에 정말 야당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신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특히 기득권 야당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은. 자, 어떤 부분이 아쉬웠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까요? 어제 사실 패스트 트랙으로 쌍특검이 이제 올라갔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지만 물론 저희는 뭐 거기에 집중해서 당연히 찬성했지만 그것보다 저희는 다른 법안에 대해 또 집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벤처 특별법이었거든요. 벤처 기업의 창업자에게 주식이 한 주 있어도 10주의 의결권을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니 창업자한테 10배의 의결권을 준다고? 네. 그럼 우리 개미들은 뭐야?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의 경제의 기본을 네. 뒤흔드는 법이다. 그래서 이거 되면 안 된다 했는데 결국 됐어요? 통과됐어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서 뭐라고 반대 토론했냐면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말 적대적으로 싸우는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같이 손잡고 이거 통과시킵니까? 이거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했는데 결국 통과됐거든요. 진보당의 진보 정치가 민주당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드릴 거고 그것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집중을 하는 당이 진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벤처 특별법에서 아예 창업자한테 그 의결권을 한 주당 10배씩 주는 걸로 법을 아예 만들어놨어요? 네. 왜 네.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이 어떤 그 창업주의 어떤 경영권 이런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이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반대 토론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사실 반대 표결도 많이 나왔고 기권도 많이 나왔어요. 네. 왜 기권하지? 차라리 반대하지.
그러니까 그래서요. 네. 그것도 국회 안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한 주당 의결권을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거는 그 회사 정관에서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법으로 만든다는 거는 좀 이상했는데 어쨌든 통과가 됐군요. 아무래도 이제 벤처 기업들을 조금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기득권,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포부는 되게 좋으셨는데 문제는 임기가 1년밖에 사실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 활동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원래 하시던 분도 아니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네. 국회의원 의석이 한 석밖에 없지 않냐. 네.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진보당의 한 석이 그냥 한 석이 아니고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한 석과는 비할 수 없는 한 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원외에 10만 명의 우리 당원들이 있고 민주노총과 전농 등 주요 시민사회 단체가 사실 저에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네. 그 힘을 모아서 진보당은 국회 내에서 싸워 나갈 것이고 국회에 왔더니 네. 진보당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세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다른 야당 분들이 다 같이 환영해 주시고 특히 저에게 법안 만들 거 있으면 가지고 와라. 내가 다 이렇게 우리 민주당 도와주겠다. 의원들 다 연락해가지고 사인하게 해줄게. 뭐 이런 의원들도 계시고 또 뭐 정의당이나 또 우리 기본소득당이나 다 정말 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한석이기 때문에 뭐가 어렵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물론 제 임기가 1년이니까 1년밖에 없지만 1년이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진보당의 강성희가 3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는 진보당도 몰랐어요. 전주 시민들이. 제가 진보당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보당이 무슨 빵집이에요? 중국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보당을 몰랐는데 3개월 만에 이 사람을 국회의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면요. 우리 변호사님이 갑자기 국회에 출마를 했는데 네. 3개월 만에 그냥 당선이 된 거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 그만큼 엄중하고 무섭다는 걸 전 느꼈어요. 그러네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당선됐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기득권 정치가 봤을 때는 네. 이게 뭔 일이야? 특히 이번 선거는 투표율도 어마어마하게 낮았거든요. 그렇죠. 20%대밖에 안 되는 투표율이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투표율이 낮으면 기존 정당이 절대 유리하다. 왜냐하면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표를 집어넣으면 당선된다 했어요. 근데 도리어 20%밖에 안 되는 투표율에서도 제가 아주 월등히 앞서는 표로 당선이 됐거든요. 저는 이것이 민심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내년 총선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총선 이후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의 길이 뭐겠습니까? 저는 탄핵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탄핵하려면 200석 이상의 야권이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진보당의 대약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정말 뭐 말씀만 들어도 아주 그냥 딱 힘이 느껴지는데 아마 그래서 진보당을 선택하신 분들도 많겠죠. 지역적으로 원래 민주당 일당 독식 정치가 원래 전주는 사실은 좀 그렇죠. 횡배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뭐 민주당이 의원을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 무소속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그분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진보당에 우리 강성희 의원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되셨고 특히 이때 전주을 후보의 안혜욱 네네네. 안혜욱 후보가 갑자기 깜짝 등장하면서 네. 이 선거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좀 재밌게 움직이는 부분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안혜욱 후보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원색적인 욕설도 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호응을 많이 얻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원정도 많이 가고 네, 네, 맞습니다.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그래서 강성희 의원이 조금 밀릴 것이다 이런 초반에 얘기가 있었었는데 곧바로 나도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딱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점이 조금 그분들의 마음을 좀 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보당은 그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사실은 전부터? 이전부터 계속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죠. 근데 그랬군요. 다만 국회에 이제 의석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못했고 우리 당원들이 10만 당원인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전국 방방 곳곳에 모든 투쟁하는 현장, 농민, 노동자 아니면 시민 여러 투쟁하는 현장에 다 진보당이 있는데 오직 한 군데 없는 곳이 하나 있다. 어디요? 거기가 대한민국 국회다. 근데 이번에 국회에 들어갔으니 그 힘으로 정말 윤석열 정부 한번 심판의 길로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사실 민주노총이 5월 달에 총걸기를 하고 네. 7월 달에 총파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윤석열 심판하겠다고 지금 총파업 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사실 민주노총의 많은 대표자님들께 말씀드렸어요. 4월 5일 날 강성희가 당선 안 되면 총궐기 총파업도 힘을 못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진보당의 강성희가 당선되면 이 윤석열 심판에 총궐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이 투쟁들이 더 힘을 받을 것이다. 그 힘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정말 우리가 야권이 200석을 넘겨서 네. 실제로 탄핵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전부터 원래 그런 기치를 내걸고 일을 하셨었는데 그게 사실은 잘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가 또 그런 도화선이 또 좀 영향을 미쳤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자영업자 등 당원들이 진보당의 많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근데 저는 사실 이분들을 저도 되게 지지하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서민을 위한 그런 의원, 그런 정치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진보당은 좀 너무 극단적인 좌측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바로 그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 몰랐던 혹은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그 진보당의 10만 당원 중에 네. 약 70% 정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00원씩 당비를 내면서 많이 내시네. 네, 10,000원씩 냅니다, 우리는. 민주당은 1,000원씩 낸다는데. 예. 그래서 그 당원들이 사실은 직접 투표로 후보자들을 선출해요. 총선의 후보자들을. 네, 네. 그렇게 해서 당이 만들어져 왔고 이분들이 뭐냐면 그동안에 계속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게 우리 문제를 바꿔주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실현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국회로 들어가자. 우리가 직접 정치하자. 이러면서 당원들을 모집하고 그 당원들의 힘으로 선거도 치르고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아유, 정말 말씀만 드려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맞아, 이분들이 그렇게 운동을 했었었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게 바로 현수막 정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보당의 촌철살인 현수막이 정말 많은 화제가 됐었어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국민의힘당이 여기다 뭐라고 쓰면 밑에다가 딱 진보당이 딱 받아치는 그런 현수막. 예컨대 지금 보십시오. 외교 우리의 원칙은 오직 국익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당이 쓰니까 밑에 국익? 일본 국익 말입니까? 저거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딱 임팩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전주에서도 진보당 간첩당 맞죠? 뭐 이런 현수막이 붙었었다고 얘기도 제가 듣긴 들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야 현수막이 얽힌 이야기들도 사실은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사실 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해 해주시고 얘기 너무, 많이 너무 좋았어요, 해주셨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런데 사실 저 현수막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물론 당에서의 어떤 선전일을 맡으신 분들의 노고가 물론 있는데 주민들이 해주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공약은 아니지만 TV 토론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의원이다. 왜냐하면 검찰 캐비넷 안에 나는 흠잡힐 게 없다. 다른 의원들은 뭐 흠잡힐 게 많아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정권 있으시다면서 괜찮아요? 아니 그런 정권은 저는 뭐 얘기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네. 아니 그래서 흠잡힐 게 없는 강성희가 한동훈과 맞짱 떠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주민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모았다가 토론하면서 야 요것을 우리가 플랜카드로 걸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누구 한 사람의 머리에서 그냥 싹싹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주민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서로 이렇게 농축하고 응집했다가 이렇게 딱 터트려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딱 와닿았던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자, 어쨌든 10만 당원을 갖고 계신 이 진보당 소수 정당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노동자이고 우리 서민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당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많이 배웠다든지 능력이 출중하다든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가면 300명의 국회의원 앞에서 안 쫄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들한테 막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사실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전주 시민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 마음 변치 말아라. 변치 말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왜 국회의원들은 여의도에만 가면 사람이 변하냐? 변치 말아라 했는데 그 속에 있는 그 말뜻,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아냐? 그리고 이 국회를 정말 뒤집어 엎어라라고 했던 주민들의 그 눈빛, 그 말과 그 눈빛을 기억하면 저는 더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마음으로 싸워 나가겠습니다. 네, 정말 초심을 잃지 않는 멋진 국회의원 되셔서 국회 의정 활동 활발하게 또 본인이 원래 원하신 바대로 잘 해 나가기를 사실은 바라고요. 이번이 1년짜리 사실은 국회의원이지만 앞으로 이 1년이 10년이 될 것이다. 혹은 20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너무 국회의원들 되신 분들 미안한 말이지만 잘난 척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엘리트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래서 솔직히 그런 분보다도 우리 국민을 정말 대변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돼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었는데 딱 그 표본으로 이번에 당선되신 것 같아서 제가 다 기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마 영치님들께서도 아마 저하고 같은 심정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써니님께서 강상희 의원님 잘 좀 해주세요. 정말로 응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송경호님도 결국 큰 그림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꼭 좀 잘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와 관련해서 조기 귀국을 했죠. 프랑스에서 날라오신 건데 당 내에서는 이 악재를 뚫어갈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요새 근신하고 자중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여쭤보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어제 오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원래는 조기 귀국 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안 한다는 그건 뜻은 아니었나 아니었고요. 보죠? 예, 뭐 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했겠죠. 예,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강의도 하시고 일정이 있으셨을 네네. 테니까. 자, 그런데 본인은 자진 탈당한다. 그리고 조기 귀국한다. 이러고 어제 오시자마자 날 지금이라도 당장 소환해라. 네네. 나는 언제든지 가서 정확하게 사실을 밝히겠다 이랬단 말이죠. 송 전 대표는 잘하신 걸까요, 그러면? 뭐 본인이 출마했던 전당대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네.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 사건의 진실이 정확히 뭔지가 좀 명확치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또 그런 면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탈당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도 2021년도 전당대회 때 기억이 나실 텐데요. 기억나죠? 네. 그때는 사실 정성호 의원, 아니 정성호 의원이 죄송합니다. 송영길 대표하고 그다음에 홍영표 의원하고 우원식 의원하고 우원식 세 분이 의원. 네, 나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세 분 다 사실은 이 퍼센테이지가 되게 작게 차이가 되게 큰 차이가 작게 없었죠. 네. 초반에는 송영길 대표가 좀 앞서 나갔었는데 네. 막판에 오면서 대의원들의 어떤 지지도가 홍영표 의원 쪽으로 좀 모이면서 격차가 굉장히 줄었죠. 네. 그랬죠. 그리고 우원식 의원도 사실 3등 하셨긴 했습니다만 또 아주 큰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니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다 보면 아 정말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돈봉투 같은 게 뿌려져서 대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거는 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게 과연 뭐 돈봉투가 어느 정도까지 뿌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문제지만은
민주당의 대의원들 또는 뭐 권리 당원들이 뭐 지역위원장들이 뿌린 돈 갖고서 본인의 결정을 갖다 바꾼 그런 정도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하려고 돈 봉투를 뿌립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별 의미도 없는 상황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정근 전 그 사무부총장. 사무부총장하고 뭐 강내구 수장공사 감사실장의 그 대화 녹음된 건데 전체적인 맥락을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돈을 주고받았다고 얘기하지만은 뭐 과거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 같은 경우로 모아온 돈을 뭐 전달하다가 뭐 배달 사고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뭐 의원들에게 지금 전달됐다고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전달됐다고 하는 건데 일단 진상을 좀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검찰이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갖고 저는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건을 검찰이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해가면서 시간 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좀 여러 버전의 뭐 소위 말하면 그 찌라시가 지금 나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의원들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예,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빨리 좀 이미 지금 이 녹음 테이프를 입수한 게 지난해 8, 9월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파악했다고 얘기 좀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왜 이렇게 좀 지체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자꾸 묻고 싶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진상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정근 부총장이 검찰 구형 3년 받았는데 네네네. 판사가 4년 6개월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추징도 하고 뭐 명품백도 다 돌려줘라 막 이런 네네. 이례적인 판결이 네네.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봐준 거는 이정근 부총장하고 딜을 모종에 한 네네. 거다. 네네. 그래서 이정근 부총장이 자신의 뭐 예전 핸드폰에 들어있던 녹음 테이프까지 다 쫙 일부러 넘겼다. 네네. 그리고 특히 변호사 없이 검찰하고 자주 만났다. 네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도 벌써 전부터 이 얘기가 된 건데 네네.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는 타이밍에서 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을 들쑤셔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녹취록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녹취록에서 돈봉투 얘기 나온 게 약간 타이밍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많고 좀 짜증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게 혹시 이제 일부러 조금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고 뭔가 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하긴 합니다. 근데 뭐 그게 꼭 그런 쪽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할까요? 네, 어쨌든 이게 민주당의 과거 당직자와 당직자들과 또는 그 윤관석도 이성만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지 나오니까, 않습니까? 그런 예. 상황에서 이걸 갖고 뭐 민주당에서 뭐 정치 수사다, 또 기획 수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검찰이 수사 그 착수 시기를 좀 뭐 고려하고 조절했을 조절할 것이다. 가능성 좀 있었다고 좀 보이고 있고요. 뭐 노영희 앵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검찰에서 3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무려 4년 6개월을 50%를 갖다가 늘려갖고 형을 선고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법원의 판사들 입장에서 볼 때도 사건을 볼 때 굉장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뭔가 이게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봐주기 구형을 한 거 아닌가 또는 뭐 수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봐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판사들이 판단하지 않는 이상 그런 선고는 나오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말하면 뭐 형량거래, 뭐 플리바겐 같은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모 성님께서 성은모님이죠. 정성 의원님,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민주당 개혁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뭐 오히려 이게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좀 대의원제도 좀 손보고 좀 오히려 좀 투명하지 않은 상황을 좀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누를 끼친 네, 상황이니까. 뭐 부끄러운 일이고요. 예. 당에서도 정말 그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개혁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이제 왔는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일단 좀 만나서 뭔가 좀 의논하고 이런 모습이 비춰질까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자체는 네.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 전당대회에 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었고 그렇죠. 또 송영길 당대표도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좀 탈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당대표를 송 전 대표가 만난다는 게 오히려 또 오해를 갖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일각에서 또 들리는 얘기로는 아니 집행부가 이걸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줘야지 조금
모양새가 조금 빠진다. 이게 지금 송 대표가 책임을 진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진다는 건지, 이재명 대표는 왜 집행부로서 뭔가 좀 이렇게 모습을 화끈하게 보여주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모습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 네. 대표도 그 민주당에서 30년 가까이 활동을 하시고 당대표까지 지낸 그렇죠. 분이신데 탈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 아니겠습니까? 당을 네. 떠난다는 게 그런 결단을 내렸고 당에서도 이거에 관련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진상이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서 정말 엄정하게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네.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시급한 게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그 밝힌 진상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또 그에 대응해 갖고 민주당이 뭔가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혁신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맞는 말씀인데,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대표한테 모든 걸 미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네네. 비명계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네. 지금 현재 당대표니까 좀 뭔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송 대표한테 모든 걸 미루고 송 대표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좀 너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지금 당대표가 책임진다고 하는 게 일부에서는 뭐 당대표를 사퇴해라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다 무책임한 얘기가. 현재 상황에서는 이 사건 어떻게 수습하고 네.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뭐 자체 조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얘기하고 네. 있는데 구체적으로 검찰이 칼자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당의 어떤 혁신 의지 또 진상이 규명되는 데 따른 어떤 적절하고 엄정한 조치 네. 그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알겠습니다. 자, 그 좀 전에 이제 그 찌라시 얘기하면서 이제 의원들 명단 나왔다 이런 얘기를 네네네. 사실 하셨는데요. 신정은 의원이 여기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나 이거 사실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원들 모두가 이름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라고만 부인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정확하게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진실을 밝히자. 부패전당의 꼬리표를 떼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가만히 계시는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나는 그냥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요거는 올바른 태도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심정훈 의원님의 그 답답한 심정이라든가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나 그 의원들이 뭐 내가 아무 관련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뭐 양심선행 또는 양심선을 한다든가 네. 뭐 자기 고백서 써서 발표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안 한 오히려? 거를 안 했다고 입증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저는 그래서 물론 뭐 신정훈 의원의 심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내년 총선 앞두고서 여기에 뭐 돈 봉투를 수령한 의원을 명단 돈다는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억울하고 사실 답답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빨리 신속하게 수사해갖고 관련해서 수사해갖고 이정근 씨가 상당히 협조할 태도를 보였으니까 구형을 뭐 3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물려서 정확하게 어떤 분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밝히고 그게 사실인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정근 씨는 저희 동네에서 계속 국회의원 나오셨던 네네네. 분이에요. 그분이 그 맨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어차피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될 텐데 민주당에서 내가 나가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사실 은연중에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걸 비밀로 해서 좀 여기저기 로비도 하고 이런저런 좀 이권을 취하려고 했었던 것도 같은데. 본인 스스로 뭐 로비스트라고 얘기할. 근데 민주당은 그런 걸 전혀 몰랐을까요? 당직자였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개인이 그 99명의 그 포졸이 한 명의 도둑 잡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어쨌든 뭐 그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위원장인데 어쨌든 이러저런 평판이 있었을 텐데 좀 면밀히 관찰하지 그러니까요. 못한 그런 책임은 좀 있겠죠. 네. 자, 의원들에 대한 이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될 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을 좀 조율해 가면서 검찰이 뭔가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지지도도 조금 정당 지지도도 높고 이런저런 면에서는 분위기가 사실은 좋았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2차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네. 가능하겠어요? 저는 대선 패배 후 뭐 1차 위기, 2차 위기가 아니라 대선 패배 후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뭐 전 검찰력을 동원해 갖고 민주당 수사하고 있고 당대표의 모든 수사를 집중해 갖고 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00번이 넘는 뭐 압수수색하고 당대표뿐만 아니라 주변 인사들까지 합치면은 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의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예. 뭐 위기는 뭐 1차 위기, 2차 위기가 아니라 지금 상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당이
그냥 당 지도부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개별적인 의견을 갖다 발표하는 것보다는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지도부 사퇴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당의 의견을 모아갖고 단일 대우 유지하면서 네. 어쨌든 이 검찰 정권의 폭압적인 어떤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좀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검찰 조사를 맡기겠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면죄부를 준다는 그런 비판은 받지 않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체 조사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검찰이 너무 좀 편파적이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검찰 수사만 바라보고 있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 어려운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만약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외부의 전문가들, 저는 뭐 노영희 변호사처럼 네, 전문가들 좀 모아갖고서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겠지만 결국 조사 대상을 지금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찌라시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찌라시에 나오는 그 명단에 있는 의원들 조사할 것인지 그렇게 됐을 때만 사실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조사받는 것 자체로 해당 의원은 치명적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상을 선정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우리가 뭐 계좌 추적권이 있겠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어떤 의원이 나와서 나 스스로 이거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뭐 물증을 제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번 송영길 당대표 때 부동산 투기 관련해 갖고 자진 탈당 권유하지 않았냐 당 조사해 갖고 그때 그 얘기했었어요. 그런 얘기 했는데요. 그 당시는 객관적으로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건 등기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들이 객관적인 증빙이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다 그것도 뭐 자금의 출처라든가 또 어떤 뭐 매수의 목적들 이게 소명이 됐지만 그 다 무혐의 됐습니다. 그랬죠. 다 무혐의 됐어요. 근데 그 당시는 최소한 등기부에 이름이라도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아는 뭐 지인이라든가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야말로 전화 통화해서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범죄자의 범죄 혐의자 또는 범죄자의 그런 전화 통화 내용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갖고 당이 조사했다?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럼 그 여당이나 언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셀프 조사해서 셀프 면죄부 주지 않았냐? 그렇죠. 그 비난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사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명예는 떨어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결과도 사실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테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게 되면 정당 지지도가 저번에보다 지금 어제 리얼미터에서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지난주보다 3%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광주 전라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졌거든요. 10%나 떨어졌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당에서 예.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당을 혁신해야 되는지 또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드리지만 이 기회에 당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어떤 조치들도 좀 천명하고 또 제도적인 개선책도 만들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제도적 개선책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가장 얘기되는 게 대의원제 폐지거든요. 대의원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뭐 폐지론 또는 뭐 대의원의 그 반영 비율을 좀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냥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결국 대의원들이 좀 약간 과대 대표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일반 권리당원에 비해서 수십 배 대표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표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뭐 최소한 축소 정도는 검토해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폐지도 된다고 하면은 원래 이 제도가 민주당의 어떤 역사 관련이 있는데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의견을 좀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역 대표성, 취약 지역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책도 좀 모색이 되면서 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는 대의원제가 없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호남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 지역원이 그러니까 당원이 이게 좀 적어서 거기도 마찬가지 입장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대의원제를 안 하고 있는 거든요. 저는 뭐 대의원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사실은 일반 국민의 여론들, 권리당원이나 일반 당원들의 여론만 지금 여당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굉장히 그 위험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오히려 일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사태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윤심에 의해서 당이 좌우되는 그런 정당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민심과 괴리됐는데 만약 민주당에서 대의원제도의 폐지 축소가 된다고 하면은 또 일반 국민들의 또 그 여론을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또 보완책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막 백호님 대의원제도 폐지하라, 마루다님 대의원 없애라, 얼씨구님
기득권 대의원 없애라. 박수현이 공산당도 안 하는 대의원 제도냐. 안상욱님 대의원제 완전 폐지. 뭐 아미윤이 폐지해라. 폐지해가 진짜 많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네. 폐지 내지는 축소 이런 게 좀 진지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 관련 질문을 하니까 김연아 전 의원을 사실 거론했거든요. 네네. 김연아 전 의원이 경기 고양 정인가 거기 당협위원장이라는데 거기에서 지금 공천권을 믿기로 해서 한 뭐 1억 5천 정도 지금 수수했다는 얘기가 네네네. 나오거든요. 요 얘기를 이 민주당의 요 전당대 당대표 돈봉투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당대표가 얘기한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지금 현 정권이 뭐 검찰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검찰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떤 형태든지 이 녹취록이 이정근 씨의 녹취록이 유출된 것은 이정근 씨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뭐 변호사 통해서 유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네. 검찰이 유출하든지 아니면 이정근 씨의 동의하에 변호사가 유출하든지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네.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녹취록이 진작에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래됐어요, 이거는. 훨씬 죄질이 나쁘죠. 네, 네. 뭐 이게 공천을 대가로 해서 이게 돈을 주고받는 것은 그렇죠. 대의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거하고는 훨씬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계속 은폐되어 있었거든요. 공개되지도 않고. 경찰이 수사를 1년 동안 뭉갰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이제 꼭 같은 선상에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공정하게 하자 이런 뭐 의미로 한 거죠. 경찰이나 검찰이 이 잣대가 선별적입니다. 네. 뭐 여당, 야당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여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 그런 취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지만 사실 검찰의 수사가 좀 편파적이다, 선택적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니까. 지금 뭐 대의원제 폐지는 사실 친명의 입김을 키우기 위한 거다 이런 주장도 사실 있습니다만은 정성호 의원은 친명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질문하실 부분 있으시면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사태 관련해서 지도부가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까 간단히 살짝 말씀드린 언급하긴 것처럼 했는데 예. 이게 저는 뭐 일부 의원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냥 개인적인 주장 아니겠습니까? 대다수 의원들은 역시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이 또 지도부 중심으로 네.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지 않냐. 또 지도부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정작 지도부가 사퇴하거나 또 당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이 사건이 수습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하고 친명계 간의 이 건과 관련한 어떤 좀 불협화음이나 내분이나 갈등은 없다. 저는 이렇게 큰 지금 보시는 차이는 거예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일부 아주 극소수 일부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지 뭐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친명 비명계 의원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 전체의 위기죠. 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기소된 이후에 오히려 민주당의 비명계 목소리가 조금 더 좀 줄어들고 오히려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나요? 지금 민주당이 좀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물론 뭐 169명 의원의 그 목소리가 하나일 수는 하나로 없죠. 모아진다는 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더군다나 민주정당인데요.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이 어쨌든 당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되게 공감되는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28일이 원내대표 선출이거든요. 지금 어제 기호도 다 이제 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박광원 의원이 이제 비명계에서는 좀 단일한 후보로 지금 나온 것 같고요. 박범계 의원이라든가 뭐 홍익표 의원이라든가 지금 여러 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김두관 의원도 지금 2번으로 네네. 해서 나오셨고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될까요? 아무데 예측할 수가 없죠, 사실. 네. 다만 뭐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하면 과반이 넘어야 당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에서 당선자 결정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그렇죠. 과반이 안 되니까. 예,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서 이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명, 비명 이렇게 구분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기준은 제가 보기엔 결국 현재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네. 내년 총선에서 당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원내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누군가. 그런 분이 누구예요? 저는 다 네 분 다 역량이 있기 때문에 네. 장단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나 네 분 다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강원 후보는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나오면 유리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한 번에 된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되게 네. 몇 번씩 떨어져서 원내대표 되고 그러셨는데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그 인정적인 측면들 또 동정의 여지도 있겠지만 결국 의원들은 그 냉철하거든요, 사실은. 결국 이게 가장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핵심은 현재 굉장히 당이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누가 적임인지. 네. 그 극복하고 그러고 나서 총선에 있어서 공천 과정을 잘 관리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그 원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총선도 있고 사실은 또 여당하고 이렇게 좀 싸움도 해야 되고 네네.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또 합의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좀 강원 전략을 잘 구사할 줄 알아야 그렇죠. 될 그게 텐데. 사실은 결국 그게 원내대표는?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원내 전략에서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해내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민주당의 정책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고 이 두 가지 측면 그게 원내 전략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면에서 잘하실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저는 뭐 다 강점들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다 충분히 김두관 의원만 재선이지만 네. 뭐 또 경남지사도 했었고 장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네. 세 분은 또 다 삼선 의원들이시고 뭐 상임위원장 또 장관도 지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누가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하면서 일본이 100년 전의 일로 인해서 사과를 하거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국민들을 잘 설득했다라고 본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러면서. 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참담했습니다. 네. 이분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적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대통령인지. 대통령이 사실 어떤 우리 그렇지 않다 국민들을 대변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어느 입장에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연 이분이 뭐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일본의 총리인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일본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2차 대전의 전범 국가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된 거죠. 그럼요. 이미 예. 국제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단죄받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본인 스스로도 일본 총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그러니까요. 저는요. 대통령이 참 이상한데. 예, 참 이상했습니다, 사실요. 예. 더군다나 일본 방문의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요. 오히려 우리가 더 물컵 반 이상해졌죠. 채웠으니까 채우겠다. 뭐 박진 장관 그렇게 얘기해 채웠습니까, 사실? 그렇죠. 돌아온 게 뭡니까, 사실은? 네. 가장 최근에 일본의 그 전범들 합사한 야스쿠니에 네. 일본 그 의원들 대거 가서 참배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본 교과서에다가 독도는 일본 땅,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규정하고요. 막 초등학교 거에도 써놓고. 근데 우리가 지금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서 우린 또 일본의 그 화이트 리스트를 갖다 다시 복구시켜주고. 복구시켜 네.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무슨 국위를 얻었고, 네. 그다음 위안부 뭐 강제징용 단 한 번에 사과했습니까? 아무것도 어떠한 반응도 없죠. 없어요. 네. 일본에서조차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럴까요, 우리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뭐 대통령의 속내는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뭐 이게 지금 좀 예민하지만 뭐 과거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해갖고 한국을 한국을 근대화시켰고 발전시켰다.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일본 가서 그냥 물을 다 부어버리고 왔다. 반잔 정도 채워져 있는 물을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번 미국 방문도 사실은 그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이게 더 약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 반도체법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그렇고 저는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지금 미국으로 가기도 전에 미국에서 중국 정부가 메모리칩 반도체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여기에서 어부들이 얻을 생각하지 말고 한국은 가만히 있어라. 삼성전자나 SK 니네가 네네. 여기다가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해서 들어가지 말아라. 예, 그래야지 중국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저는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지금 미국에서 막 뻔뻔하게 하고 있는 중인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처를 못하는 것 같고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잘 안 바뀐다고.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바뀌겠습니까? 이미 일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또 미국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와 인식이 어떤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1년 네, 동안에 네. 대통령의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서 다 드러났고요. 결국 외교의 목적은 결국
국빈 방문, 그러니까 외교 방문의 목적은 되게 크게는 뭐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미 경제에서 미국이 한국에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가이드라인 딱 쳐놨습니다. 저희는 그 마이크론과 관련해 갖고서 이미 뭐 분명히 입장을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반대처법이라든가 전기차법 관련해서 이미 딱 미국 선을 거놨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줄 거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결국 남은 건 안보 문제인데 저는 뭐 안보 문제에서 경제 문제에 관해서 우리 현찰 다 줘버리고, 예? 다 줘버리고 안보 문제에서 그냥 공수표 받아오지 않겠나, 뭐 그렇게밖에 예측이 안 됩니다. 결국엔 미국이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면서 미사일 발사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핵 억지라고 어쩌죠 이러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결국 핵 확장 억제 또 하겠다 하곤 과거 해오던 발언들을 계속 하지 않겠나, 미국은 뭐 그런 정도 공수표 주지 않겠나. 저는 뭐 그 정도 이상 나가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 없는 사탕 발림으로 그냥 끝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러시아는 한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또 북한이 지금 기분 좋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안보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정말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경제적 관계는 상당히 위기 국면에 가고 있고요.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한국 회사들, 특히 러시아에 진출했던 한국 회사들, 뭐 현대라든가 지금 뭐 거의 뭐 최악의 상으로 좀 신변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왔대요. 최악의 상으로 좀 치닫고 있는 거고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바탕을 간다고 하면 어떠한 우리가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사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도 무기를 지원하겠다, 이런 비슷한 얘기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반도의 안보적인 어떤 불안정성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끝나서 마무리를 이제 보내드려야 되긴 되는데, 개인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어서 질문 하나 하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지 않으셨습니까? 좌장은 아닌데요. 자꾸 좌장이라고 불러서 제가 곤란합니다. 아직. 근데 사실은 친명계 좌장으로서 역할이 있으실 텐데 전혀 그런 거 안 하시고 그냥 좀 약간 거리를 두시고 오히려 멀리서 보시는 것 뭐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역할을 좀 책임감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당 안팎의 여론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당내에 소위 무슨 개, 이런 파벌들 또는 그런 그룹들을 만드는 걸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재명 당대표, 제가 또 당내 세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친명계라고 만들어지고 거기서 제가 역할을 하는 것은 별로 이재명 대표에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제가 나서서 뭘 역할을 만들고 하냐면 친명계가 다 독식한다. 친명계가 뭐 했다. 또 정성호가 뭐 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 안팎의 여론들을 가감 없이 전하고, 또 그런 면에서 힘을 뒷받침해 주는 게 좋지, 제가 전면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저희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뭐 동료 의원들도 그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욕심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다선 의원이신데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저는 뭐 저라고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 대선의 패배 결과가 얼마나 참담합니까? 민주당이 참담한 게 아니라 나라가 위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반드시 다음에 정권을 탈환하고, 또 정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의 삶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좀 더 신뢰를 받고 그의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표로 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좀 뭐 제 역할을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제가 여러 의원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사심이 없으신 분 제가 처음 봤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좀 여쭤보고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분이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뭐 동탄까지도 다 전세 사기가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정부와 여야는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솔직히 말하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이 피해자를,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명과 관련된 피해겠죠. 남영희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 모시고요.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모시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남영희 위원장은 여기 우리 방송국 오시는데 1시간 반 걸렸다고 새벽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인천에서 여기는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미추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막히더라고요. 근데 사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아이고. 공사하는 현장들을 저희가 지나와야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선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 인천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남영희 위원장께서도 그 동네 지역구 일을 계속 다 보시다 보니까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일지요? 진짜 제가 여러 군데 피해 규모를 알아보는 중에 참 이 정확한 수치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고요. 그렇죠. 우리 피해 대책위원회 분들이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그 미추홀구 전체는 특이하게 남못이라고 하는 그 건축업자의 그 전체 그 가구들이 한 2,700여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지금 어제까지 파악된 거는 3,800가구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약간 들쑥날쑥하긴 한데 그 세대들의 중에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 1,523가구. 전체의 한 61%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이전에 많아요? 경매가 끝난 것도 100여 채가 넘고요. 이런 식의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 건축업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돈으로 이 건축을 한 게 아닙니다. 네. 융자 플러스 전세 자금으로 이 건축을 한 거예요. 대부분 나홀로 아파트 내지는 빌라 뭐 이런 형태인데 애초에 이런 식의 전세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것을 건축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나 허술하게 집을 지은 거예요. 네. 한 6개월 만에 건축을 완성하거나 그 다음에 이 뭐 감정평가사들과 함께 짜고 집 전체의 공시지가를 올려서 융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제 미추홀에서 특히나 이 깡통 전세라고 하지 않고 전세 사기고 사회적 재난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돈도 없으면서 돈 한 푼 없으면서 남의 돈으로 다 빚으로 집을 짓고 그 빚을 결국은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다 떠넘긴 상태였군요. 그러니까 전세 제도를 악용한 거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냥 새 집 들어가고 좋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싸니까 이렇게 새 집은 나중에 내가 이 집 사도 되겠다. 솔직히 이런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집주인들이 이런 식으로 한두 채만 한 게 아니라 수십 채, 수백 채를 돌려막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종부세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좀 돼 있어요.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을 이제 못 내게 된 거예요. 갑자기 집 가지고 있는 숫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일부 그런 사례도 있죠. 그리고 집값 하락기에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집값 그러면서- 전세금을 다시 또 그러면서 이제 반환하지 깡통 전세가 못하는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란 게 급격히 상승해도 문제지만 급격히 하락하는 떨어져도 것도 문제죠. 사실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급격히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끼치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어서 이제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일단 저는 언론 보도 행태 중에 아니 왜 이 사람을 건축왕이나 빌라왕이라고 부릅니까? 사기왕이라고 불러야죠. 아, 그러군요. 지금도 제가 갖고 온 언론 다 건축왕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그래요. 지금 당하신 분들한테 이분들이 건축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뉴스토마토나 뉴스인사이다에서도 인사이다부터는 사이다답게 사기왕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고요. 방금 남영희 의원이 말한 사례가 가장 지금 전형적인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신축했어요. 그래서 네. 신축 건물을 좋아하는 우리 세입자들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신축할 때 자기 돈 안 쓰니까 다 담보대출 엄청 받았겠죠. 그다음에 세입자 보증금 받았겠죠. 그걸로 그렇죠. 지 돈 한 단 주고 그 돈에서 또 B 짓고 C 짓고 그게 2,700채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를 들면 1,000원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전세는 보통 이제 그 밑으로 좀 가격을 내려가지고 해주기 마련인데 이거는 좀 올려서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비유형. 보통은 비유형. 자 1억짜리 집이면 한 7, 8천 전세를 뭐 5, 6천이나 7, 8천이야 되는데 그렇죠. 시세가 뭐 2억인 것처럼 또 속이고 세입자들이 그런 걸 잘 알아보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증금을 더 받아가지고 그러네. 집값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사 수요가 발생해요. 여기 이제 동탄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형이에요. 네네. 그건 한 그 B 건물주가 한 500채를 가지고 있대요. 500세. 돌려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 네네. 그리고 은행에 경매를 붙여봐야 집값이 전세값보다 못 미치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방금 이제 남영희 위원장님 지적한 사례가 정말 고약한 게 이놈들이 한 10명 정도가 작당을 했어요. 뭐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들도 감정평가사 당에 들어가 연루된 있겠죠.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근저당에 있으니까 안 들어가 있다 그런 거예요. 안심시킨 겁니다. 아유 근저당에 있어도 무조건 전세보증금은 제일 먼저 우선이다. 주겠다. 이행 보증 각서. 아무 효력이 없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착하세요. 그래도 설마 말을 잘 믿어요. 예, 설마 전세금을 목숨이나 다름없는 걸. 네. 그래서 근데 2,700채나 이게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여론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요. 아, 본인들이 제대로 안 알아보고 했다 그러는데 사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법이 있고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국가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법이나 중개사라는 공인된 자격증 또는 감정평가사 당연히 우리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믿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해서 혹시 기존의 사기 피해자가 다른 특별한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사회가 용인해 줘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기 피해를 입은 대책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 뵀더니 엄청난 전문가들이 되어 계세요. 예. 근데 그분들이 애초에 우리 안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사기성이 있었다고 했으면 절대 사인하지 않았을 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누구 어떤 전문가도 그 공인중개사를 만났다고 하면 당연히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었어요. 이것이 그 법의 미비점을 잘 악용한 사례인 거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2차 가해를 가하는 것 중에 개인의 사기당한 부분을 국가가 어떻게 다 변제해 주냐 이런 말을 지금 제일 가슴 아파하고요. 또 하나는 경매업자들이 지금 대거 미추홀의 그 낙찰 이제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냥하듯이 막 유튜브에다가 띄워서 지금 이곳은 어장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어장이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강력한 정부의 제재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그렇고 애초에 이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게 지난 7월 8월부터거든요. 네. 그 위에 우리 현역 의원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구제에 대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인천시나 저희 미추홀구청도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는 안들을 내놓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정부에서 그 대책이라는 것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내놓는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알맹이가 빠졌더라고요. 그동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던 특별법을 포함해서 이제 특별법 법안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같이 하겠다라고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이것을 다룰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미추홀에 저희가 이제 극단적인 청년의 목숨 그런 사고가 있은 이후에 4월 19일 날 경매 중단이 우리 피해자들의 가장 큰 요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경매 중단 행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상 자율권에 맡긴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제적인 게 다음날, 아니었군요. 네, 그 다음날 바로 다시 또 경매가 진행된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법이다, 특별법이다. 근데 어제 내놓은 특별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 민주당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인데 그 안에 알맹이인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것은 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미추홀구는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저희는 갑을 미추홀구 갑을인데 갑은 허종식 국회의원이 민주당이고요. 네. 을은 윤상현 의원인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금껏 그 피해 구제책에 관련해서 단 한마디도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한마디 내놓은 것이 특별법인데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절반 이상을 대부업체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을 끄집어내는 자기네들이 돌려받는 것만이 가장 핵심 안건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매를 빨리 진행시켜서 낙찰을 빨리 받고 이 절차가 빨리 끝나기만을 가장 바란다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자,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우선 관련 영상을 보고 먼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 이미 예산도 잡혀져 있고 모든 사업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매입 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적으로 매입 대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나중에 이런 차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당정은 이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입니다. 네, 원희룡 장관하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얘기를 지금 들어봤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LH 예산도 있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매입 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 나중에 차익을 가지고 보증금을 반환받던지 하도록 하고 뭐 회수가 가능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다. 대신에 이제 경매를 선택한다면 금융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피해 보증금을 곧바로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당 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다. 이러면서 또 LH가 이 피해 전세입자들에게 집을 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같이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처음에 나온 게 경매 중단인데 방금 남의 의견을 말한 것처럼 제대로 경매 중단이 안 되고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진정성이 있었으면 정권에서 이 채권자들이 주로 누굽니까? 은행연합회 또는 뭐 재금융권, 그렇죠. 그다음에 대부업체 협회 금융권자들. 네. 다 여기 협회가 있습니다. 네. 협회랑 다 같이 선언을 했어야 됩니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으로 우리도 중단하겠다. 정부도 발표를 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 일방적으로 마치 중단할 것처럼 실제로는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고요. 오히려 이 대부업체 이런 데서는 우리 열악해서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두 번째 나온 게 야당이 그러면 일단은 그 임대 보증금 그걸 보상해줘라. 그걸 9천만 원, 1억, 2억을 날릴 것은 절망으로 결국 극단 선택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못 해주겠다고 지금 발뺌을 한 겁니다. 왜 정부가 그걸 해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비난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제 LH가 나서서 이제 그 해당 사고 주택, 매입 임대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건물 임대, 건설하는 임대 주택이 있는가 하면 이미 기존 건물, 신축이든 구축이든 사가지고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국민들의 어떤 촉구 여론이라든지 당사자들 호소로 여기까지는 온 겁니다. 근데 야당이 근본적으로 이야기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그 건물주라든지 그 나쁜 짓을 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갖고 돈을 최대한 해소해가지고 보충. 물론 거기에 보면 다 해소 안 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이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해서 허용해 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대책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LH에서 예를 들면 피해자들에게 집을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겠다 그러면 사실 이 피해자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돈이거든요. 그 돈이 내 온전한 돈인 경우도 있지만은 은행 같은 데서 빌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사기를 당해버렸으면은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에 살게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 나중에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불뱀에 나와 있어요. 원희룡도 뭐라 그러냐면 네.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 민간이나 다른 민간인이나 또 경매 사냥하는 데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서 임대인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다고 네.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임대인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정부 근데 LH가. 보증금을 돌려주냐고요. 그렇죠. 여기에 보증금을 다 돌려준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뭐 차익이 남으면 예를 들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면 이제 건물의 차익이 올라가잖아요. 남으면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당분간은 살게 해주는데 예.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고 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은행에서 빌렸던 돈에 대한 대출 이자는 계속해서 본인이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만약에 사기죄라고 하는 형사상 문제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율이 되면은요 피해자 구제제도라고 하는 거를 나라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특별법이고 이게 되게 구제법이어야 중요한 되는데 부분이거든요. 그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네. 지금 바라는 우리 피해자들이 구제 방안에 제일 시급하다고 하는 거는 경매 중단. 그다음에는 그 경매 이후에 경매 낙찰권 부여. 돈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보증금 때문에, 반환금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공공에서 매입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증금들 돌려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돈 한 푼 없는 분들, 또 보증금 대출했던 분들. 돌려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보증금 반환은 이 예외 조항으로 하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선을 긋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우리가 법률 범위 넘어서는 것을 다룰 수는 없다라는 식의 말을 했는데 특별법이 뭡니까?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제도
아닌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 실효성이 있는 안이 되는 예,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전 정권이나 이 어제 발표한 여당의 안은요. 보증금 우리는 보호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보증금 니네가 그냥 띄어라. 네, 심지어 떼어라. 떼어 먹혀라 이거네. 돈 빌려주겠다 저리로. 대출해서 저리로 또 우선 매수권 살아라. 주겠다는데 우선 매수권을 줘도 사야 되는데요. 돈이 어디 있어요? 보증금 1억 안팎이 날라갖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대출을 또 받으라는 네, 얘기네. 그래서 대출 또 받으라는 거예요. 저리로 해주겠다고. 답답하죠. 그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없죠. 정부에서 20조 들여가지고 미분양 아파트 사겠다고 얘기했던 정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총 금액이 현재 피해 금액이 2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추홀권만 보면 한 3,300억 정도 투여하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다음 역사적으로 모든 정부가 여러분 한번 왜 세입자들 도와줘야 되는 여론이 여전히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들 은행들 망할 때마다 공적 자금 다 도와줘. 왜냐하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파괴적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수천 세대 어떻게 보면 수만 명 이분들이 자살하거나 길거리 내앉으면 그것이 또 다른 국민에게 끼친 영향도 파괴적입니다. 개개인에게도 파괴적이고 사회 전체로도 지금 미추홀구는 얼마나 공동체가 붕괴되겠습니다. 붕괴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망할 하나만 더 수도 덧붙이면 있어요. 자연재해 중에도 아주 특별한 자연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해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다 도와줍니다. 아이고 재수 없어서 그런 일 발생했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뭘 그걸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국가라는 것은 어쨌든 인위적인 재난이든 또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자연의 재난이든 간에 큰 고통을 겪으면 사회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든 살기는 도와줘야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처음에 제대로 알아보고서 여기 들어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당신들도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 모든 일을 다 나라가 세금으로 다 해결해 주길 바라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 이제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이 범죄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들에 대해서 법을 엄하게 다스려서 그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안 본인들을 구제해달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그리고 우리 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헌법 정신에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좀 이상한 소리이긴 합니다만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 소장한테 여쭤볼 건데요. 네. 지금 정부 여당 인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이번 전세 사기 주범 남모 씨 뒤에 배후가 민주당 인사다. 뭐 송영길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아주 친한 그 동네 누군가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네. 사실은 이제 집값 우리나라의 특이한 전세 제도의 문제점, 그 다음에 어떤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사기에 가담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 세입자들이 삶에 지쳐갖고 완벽한 지식이 없잖아요. 사실 노영 변호사님 법률 잘하니까 주택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복잡하잖아요. 민법, 특별법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도 케이스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건데 그래서 도저히 챙긴다고 챙겼는데 사기가 당한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지난 정부 탓이래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이 됩니까? 집값이 이렇게 갑자기 하락한 게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잖아요. 그 지난번에 대통령은 내가 일 잘해가지고 집값 안정됐다 이럴 되게 좋아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탓이네. 아니 당장 이런 풍자가 돌잖아요. 그다음에 아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 규제 완화시켜주고 1년 사이에 76% 이상 증가한 게 전세 사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 그렇군요. 그다음 남씨 탓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근데 건축왕 빌랑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딱딱 무조건 따지고 말하는 한동훈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경을 안 하고. 근데 얼마나 황당히 이 남씨가 같은 남씨고 미추홀구의 지역위원장이 남영희 오니까 처음에 남영희 위원장과 특수관계다. 아, 그렇게 소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찌라시의 뭐 오빠다. 남영희가 지금 아니, 이런 남영희 황당한 위원장이 그냥 유명세로 예. 치고 가해자가 됐어요? 가해자가 그러더니 남영희 위원장이 아닌 것 같으니까 송영길이 배우다 이렇게 이제 아. 프랑스에 있고 공부에 채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무슨 촛불인권연대 변호사가 배우다 변호사였다 뭐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무슨 옹일용 뭔 그다음에 얘기야, 뭐 지금. 그 당 사무총장이란
책임 있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네. 확인되지 사회적 않는. 재난으로 책임지기 싫어하는 이 정부에서 네. 이걸 정치 쟁점화하고 싶어서 물타기를 하는 야, 거라고 무슨 보여져요. 정말 이거 억장이 무너지네. 지금 지금 남영이가 정말 피해자들을 주범 중이네. 아니, 그러니까 그럼요. 그 가해자 사기꾼이 남씨라고 하니까 남영이가 남순이가 둘이서 남매 아니야 이랬다는 그 거예요. 동네라고. 첫 번째 그 동네라고. 두 번째 남영이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으니까 너무 돈이 없어요. 너무 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동네의 실세였으니까 송영길을 빙자한 뭐 그 친구다. 내지는 뭐 정치인이다. 어제 채널A 기사를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네. 여기 나오려고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첫 번째 발언을 했던 사람이 국민의힘 이철규 예.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때 저번에 나와서 민주당의 말했잖아요. 유력 정치인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 모 배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간 취재의 내용을 보니 이 남모 씨란 사람이 이 전세 자금을 동원해서 여기서 뽑아낸 돈들을 가지고 강원도에 투자를 했다. 강원도 경제자유청에 뭐 그런 곳에 연결을 할 때 송영길 시장 때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이것을 주선해서 도왔다. 이걸로 지금 송영길로 엮어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승전 송영길 대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뭐 이렇게 묶어가면서 계속해서 총선 전까지의 전략이 어쨌든 야당 파괴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이철기 의원이 그때 내가 누군지 말할 수 없다 하면서 말했던 그 뒤에 배우 배우. 세력이라는 게 바로 송영길 전 대표 전 시장할 당시에 그러니까 시장할 관계된 당시 공무원. 있었던 공무원이다. 이게 이 정권이 잘하는 맞는 건 거 아니에요? 또 확인 좀 해보세요. 아닙니다. 아직 그러니까 의혹 이 사람이 2,700채를 이렇게 들여나갔을 때 은행에 대출받고 건축할 때 예를 들면 지역 공무원들이라든지 지역의 금융인사들이라든지 인맥도 일부 작용했겠죠. 근데 그걸 보통 우리가 그것을 토착비리라든지 또는 인맥을 일부 악용한 비리라 그러지 당시 시장이 책임져야 될 일로까지는 아니.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그 당시 시장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 시장도 아니었어요. 윤상현 것이고. 의원은 미추홀구 사선 의원 아니에요? 윤상현 의원은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러면 가장 큰 책임은 미추홀구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인이자 가장 형 있는 사람은 윤상현입니다. 근데 그 아이고. 어디에도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질타가 없어요. 저 너무 신기한 동네에 살고 있어요. 나서지도 않고 있잖아요. 아, 진짜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윤상현 예. 의원이 그 동네 사선 의원님을 좀 책임지고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 주던가 뭔가 말하던 마디 할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네. 한마디 했습니다. 전 정부 탓이다. 전 정부 탓이다. 그래서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나섰습니다. 이것을 무슨 정치인이 배우가 있고 전 정부가 이렇게 몰아가는 건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정치 공방의 문제가 돼버리잖아. 또 네. 그게 아니라 당장 여야가 특별법에다가 네. 제대로 살려야지. 구제책 내놔라는 겁니다. 보증금 아까 다시 한번 오해가 있을 겁니다. 보증금 다 그냥 세금으로 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숨통을 틔워준 다음에 최대한의 구상권으로 왜냐하면 채권이 남아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게 100% 안 채워지겠지만 그 차액 정도는 우리 사회가 지원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저도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건설사들 미분양 아파트만 그냥 내립대 사주지 말고 건설 분양가를 좀 내리도록 하고 그 차액을 가지고서 뭔가 좀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세사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이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또 사실은 목돈이 쓰이는 이 그동안에 아직 문제 없이 또 잘 진행되는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물론 요즘 들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좀 대책을 좀 아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다 생각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또 때인 한 것 가지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네네. 말씀드리고 싶으신 게 지금 야당을 수사하겠다 잡겠다고 해서 검찰 수사 인력이 얼마나 많이 배치돼 있습니까? 그렇죠. 한간에는 이 문제가 심각한 범죄 조직 사기단을 뿌리 뽑지 못하는 건 그만큼의 수사 인력의 공력을 들이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얘기하면서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아니 뭐 마약도 다 지난 정부 탓이라는데요. 뭐 한동훈 장관은. 모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지난 정부 탓이었고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면 무슨 대책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정권을 왜 잡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탓이다. 우리 정부 탓이다. 우리가 해결했다 돼 대책이 나오는데 지난 정부 탓이다. 남영이 탓이다 그러면 아무 대책 안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무 남영이가 핑계 대는 게 제일 쉽잖아요. 가슴 아픕니다 진짜. 진짜 가슴 아픈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돈봉투 관련해서 지금 송영길 대표 이번에 탈당하고 귀국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제대로 수사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검찰 기획 수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야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야겠어. 자, 영상 하나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야당 검찰 탄압 주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네, 한동훈 장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 말을 못해요. 저거 방송사고라고 사람들이 다들 걱정했던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야당 검찰 탄압 관련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 답을 못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뭐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뭐 로비를 했네 만회하는 뭐 이런 일들이 불거지면서 사건이 불거진 게 벌써 한참 된 작년에 이미 입건돼서 뭐 재판까지 가던 그런 사안인데 그 이전에 2년 전에 있었던 전당대회 사건을 갑자기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검찰의 기획수사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캐비넷에 마치 묵혀뒀다가 필요한 시점에 꺼낸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누구나 가지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걸 가지고 말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법무부 장관의 오만한 태도를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장관 입장에서 보자면 입장이 못 되는 건 저희도 말 같지 않았어. 장관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의원이 돈 봉투로 뭔가 매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면 우리가 수사하는 건 당연한데 왜 우리가 수사하는 걸 가지고서는 이걸 야당 탄압이라고 하냐. 스포츠 승부 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동훈 장관의 성정상? 그러니까 그 성질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공무원은 정책 중립이 생명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집권 여당에 대한 봉사만 하고 정책 중립은 없어요. 피의사실 공표 지휘하고 유죄,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률가는 무죄 추정인데 이 사람 다 유죄 추정이에요. 특히 이재명과 민당 관련되면 무슨 단군 일의 사상 최악의 비리로 갑자기 둔갑을 하면 지가 다 알고 있어요. 지가 조물주야. 그래서 지가 다 규정을 해. 이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요. 독재 정권에서도 법무부 장관 이런 태도를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제일 신중하게 발언해요. 뭐 예를 들면 장관 어떠한 사건에 오해를 끼칠 수 있어서 제가 이걸 언급하는 건 부적절. 대부분 이렇게 넘어갔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야당은 아예 무슨 악마, 마녀하고 무슨 집권 여당이나 김건희 여사 나오면 그건 뭐 지난 정부에서 다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막 하면서 뭐 또 여기서 지난 정부 다 지난 정부 수사를 했대. 윤석열과 자기가 장악했던 검찰 수사를 안 한 건 본인 잘 알면서. 근데 이번에도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예민한 이슈죠. 네. 법무장관으로서 제가 정책 현안에 예민한 현안에 답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네. 법무부 장관 우리 안 소장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변인이나 국민의힘당 대변인이나 되는 것처럼 굴잖아요. 근데 웃긴 게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법무장관이 너무나 집무실에서는 여사가 VIP 온처럼 나서고 내각에서는 한동훈이 마치 야당이 마치 때려주게 하다 악마라는 건 나서니까 오히려 중도층들한테는 굉장한 반감을 사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계속 그래서는 한동훈 잘한다. 그래 계속 그래라. 이런 여론도 있어요. 심지어. 안 말린다. 잘해라. 글로리 흉내내갖고 잘한다 한동훈. 브라보 한동훈. 그래 네 앞에는 아주 좋은 날들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년 총선서 보자. 네, 이런 여론도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남 위원장님은 동네 관련된 일인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진짜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촉각을 다투는 일이니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 의지만 있으면 해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 살리고부터 뭔가 해결해야 내야 할 일이랍니다. 네. 자, 정치인들이 정말 이 피해자들 혹은 서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좀 알았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자, 빨리 배고프고 힘없는 서민들만 당하는 세상이 아닌 그들을 위한 세상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하고는 여기서 말씀 나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